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책을 매개로 한 사람의 귀한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오실까 기대가 되네요. 지금 만나볼까요? 박미옥 작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강력계 형사로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갈아 끼우며 30년 동안 활약한 여형사의 전설입니다. 탈옥수 신창원 사건,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시그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괴물, 히트, 미세스 캅, 너희들은 포위됐다, 영화 조폭마누라, 감시자들, 하울링 등 수많은 작품에서 수사 현장과 사건에 대해 자문을 맡았고 극중 인물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정년을 7년 앞둔 2021년 제주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에는 제주도 자택 마당 한쪽에 마련한 서재 겸 책방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직접 형사 생활을 돌아보며 쓴 책 형사 박미옥은 큰 화제를 모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롤모델 없이 최초의 타이틀을 쉴 새 없이 갈아 끼웠던 전설의 여형사 박미옥은 이제 후배 여자 형사들에서부터 형사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든든한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미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박미옥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려니까 좀 어색한데 이렇게 어떠세요? 이제 책은 형사 박미옥이라는 책이 있고 또 많이들 이제 뭐 박미옥 형사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도 꽤 계시죠, 여전히. 예. 보통 대외 활동하실 때는 어떤 호칭으로 하시나요? 작가도 아직은 쑥스러운 것 같고요. 퇴직한 사람이 계속 형사로 불리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첫 마음이 있던 닉네임이 박반장이 있습니다. 박반장. 수사반장처럼. 수사반장. 네. 네, 제가 강력 반장일 때 팀장 아니고 호칭이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반장으로 불리길 아주 선호하고. 알겠습니다. 제주도 동네에서도 박반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반장은 꼭 뭐 경찰 조직 밖에도 이제 부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도 뭐 반장은 많이 있었고. 네. 홍반장 생각하셔도 됩니다. 동해 번쩍 사회 번쩍.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그러면 박반장님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성 최초 강력 반장이기도 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박반장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요, 이제 게스트를 초청할 때 인생책을 3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럼 이제 3권 골라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죠. 저희가 3권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니체의 말, 최병권의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1 종합편, 그리고 모드르안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세 책을 다 모르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사 박미옥을 읽으니까 거기에 파리의 심리학 카페가 있어서 반장님하고 나눌 책은 파리의 심리학 카페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나머지 2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니체의 말? 어떤 책인가요? 사실 니체, 짜라투스트라 이러면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 어렵죠. 뭐 이렇게 멋있는 말만 뭐 몇 개 알고 있어요. 뭐 너를 죽이지 못하는 건 뭐 강하게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 고맙게도 이 일본 작가님께서 당신의 인생 문장, 니체의 명언집을 뭐 삶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기록해둔 니체의 말씀이 요약된 요약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니체의 여러 저작물 중에서 명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니체가 무슨 배경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키워드가 아주 좋습니다. 뭐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 다음에 그 최병권 씨의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인생책입니다. 어떤 그 세상의 교양을 읽다인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논술 시험. 네네네. 대학 입학 시험이던가요? 네네네네. 거기서 한 질문들을 10년치 모은 거. 그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철학책을 읽고 자기의 사유를 말한. 문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바칼로레아 문제들이.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네. 잊어버릴 질문들. 네. 뭐 불필요한 꿈은 왜 필요한가? 예술의 일상적 가치는 무엇인가? 불필요한 꿈은 왜 필요한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순수한 청년들이 말한 그 문장이 네. 제가 세월을 지나면서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인지 반성하게 되는. 그래서 벌써 그 책만도 계속 끊임없이 밑줄 쳐서 읽고 누군가 오면 선물하고 해서 끊임없이 구매하고 있는 책입니다.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종합편. 반장님 이렇게 책 마케터로 나서셨어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관심이 생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은 한 번 읽었을 때랑, 네. 다른 일을 겪고 2번 읽었을 때랑, 네. 또 세월 지나 다시 읽을 때 맛이 다르다고. 그쵸. 네, 저한테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반장님께 책을 요청할 때 뭔가 무슨 막연히 뭐 그런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무슨 뭐 범죄 관련한 책, 뭐 되게 유명한 프로파일러가 나오는 책이라든가, 네. 뭐 굉장히 전설적인 뭐 탐정이 나오는 뭐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었나 봐요. 네. 내지는 뭐 정의, 뭐 심판, 뭐 이런 책들. 근데 막상 추천해 주신 책이 니체, 심리학, 교양,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평소에 좀 그런 쪽 책을 좀 좋아하시나요?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수사물을 좋아할 거다라는 이 생각에서는 일단 추리소설은 저한테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탓이군요. 예견이 너무 빨리 되고요. 그 만들어진 인위적 긴장에 제가 긴장이 될 리 별로 없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장을 살면서 항상 인간이 인간에게 왜 이런가. 네. 한강 작가님이 그 노벨 문학상 수상하실 때 그 얘기하는 거 보고 네. 그래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살고 있구나. 인간에게 인간이 왜 그런지 도대체.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일반적인 수다로 풀 수 없는 친구들은 어떤 때는 호기심으로도 묻고 재미로 묻는 일이 네. 저한테는 너무나 딜레마고 모순이니까 책에서 예, 물어볼 수밖에 없고 긴 시간 고민이 또 기록된 게 철학책이니까 네. 예, 철학책을 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사람이 왜 이럴까라는 질문에서 멀리 좀 안전하게 안온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스릴을 느끼려고 범죄물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약간 다행이다 이런 삶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철학 같은 거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계속 여쭤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서재도 운영하시죠? 거기는 책들이 그럼 심리학 책이나 뭐 철학 책들이 주로 꽂혀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서재를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24시간 한 곳에 몸을 타입은 아니라서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 사랑방으로 만나는데 네. 철학책, 네. 인문학책, 심리학책, 특히나 네. 심리학 중에서도 감정에 관련된 책 그러다가 만들다가 제가 정신분석이라는 곳이 제가 약간 특화된 느낌이 들어서 네. 정신분석 코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책 이렇게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점이나 북카페 뭐 누구나 찾아와서 커피 마시고 가는 이런 곳이 아니고 네네. 반장님이 초청하신 분이 오시면 이제 보여드리고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폐쇄형 서재?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곳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책도 있고 정신분석에 대한 책도 있고 심리학 책, 네. 심리학 서적도 있고요. 저희가 요 서재 이야기를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네. 서재 이야기를 내일 2부에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요, 저희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박미옥 반장님의 그 특별한 서재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이곳은 어떤 곳일까 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모드르안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 들어가기 전에 이 책 내용과 저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리의 심리학 카페는 프랑스의 심리상담가 모드르안의 심리 에세이입니다.
모드르아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파리 바스티유의 한 지하 카페에서 심리학 카페를 열었는데요.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며 18년간 5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일,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온갖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심리학 카페는 그야말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슬픔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심리학 카페에서 오간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파리의 심리학 카페입니다. 프랑스의 언론 리베라시옹은 이 책은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심리학적 조언들로 가득하다고 극찬했고, 모드르아는 파리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심리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미옥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모드르안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 인생책으로 꼽아주셨고요. 형사 박미옥에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뒷부분에. 네. 파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읽게 되신 책이라고요. 네, 조금 이렇게 그 접한 과정 같은 거 구체적으로 좀. 그래도 이제 파리 여행을 계획할 때는 또 철학 서적을 좋아한 만큼 철학 카페에 가고 싶었죠. 파리 여행 계획할 때 저는 이렇게 뭐 고추장 뭐 이런 거 준비했는데. 그래갖고는 파리에 카페를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심리학 카페가 뜬 거예요. 아, 파리 카페 검색했더니 이 책이. 그때 아마 책이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구입을 하고 또 그 카페를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 이 파리의 심리학 카페 저자인 모드르안이 운영하는 그 카페. 분명히 4구에 있는 것 같고 바스티유 파리 4구.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사실은 하지만 저는 심리학으로 카페를 한다라는 신선함이 이미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모습이 이제 제가 많이 투영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리의 심리학 카페가 반장님이 처음 읽으셨을 때는 지금 출판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고, 지금 이제 출판사가 한번 바뀌었죠. 그때 바뀐 출판사에서 이제 반장님 추천사를 길게 책 앞에 넣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읽은 뒤에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다. 내 인생이 막 모드르안을 꿈꾼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러 사람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책이 절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책을 기획했던 분이 다른 출판사에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책을 다시 거기서 복간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저는 많은 독자분이 그 책을 다시 불렀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반장님 같은 독자분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또 많은 치유를 받은 분들의 글을 보면서 뿌듯함도 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 때는 그 모드리안 그 작가님의 인생 얘기가 주로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책에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29가지의 그 마음의 처방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작은 글줄 하나가 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나 싶어서 이 초보 작가가 가감하게 추천서도 한번 썼고, 그리고 그건 정말 진심이 담긴 글이었죠. 제가 직접 감동받고 제 인생에 어떤 모토를 삼은 지점이 있고 저를 직면하고 제 결핍과 제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상처를 봐야만이 다음으로 갈 수 있고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좋은 책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요. 형사 박미옥을 읽은 독자 입장에서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읽는데 이 책 추천할 분은 진짜 반장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모드르안이랑 반장님이랑 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점,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그들의 그 상처를 이제 어루만졌다는 점, 이제 글쓴이 본인도 뭔가 마음에 내상이 있다 그런 점, 그런 점들이 겹쳐 보였는데 또 이제 찾아보면 또 이제 대조적인 점들도 있잖아요. 모드르안은 가정이 있고 재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범죄 현장을 누비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지만 뭐 범죄 현장 찾아가가지고 만난 건 아니니까. 반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인생 2막을 모드란이 되기를 원하는 반장님께서 네. 생각하시기에는 이 저자랑 나는 이런 점이 닮았고 이런 점이 다르다. 이런 거 있을까요? 타고난 저마다의 결핍과 상처를 네. 깨닫고 제대로 본다는 관점에서 시선이 굉장히 닮은 사람 같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늦게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심리학을 늦게 공부했습니다. 예, 공통점이네요. 예, 네. 그거까지는 굉장히 공통점인데 네. 다른 거 말씀 따나 그분은 자식이 계시고 네. 저는 자식이 없고 시부모님이 계시고. 시부모님이 계시고. 그렇죠. 저는 시부모님이었고. 그런 도시에 예. 사시고, 제주도에 계시고. 근데 그분이 17년도에 파리를 떠났습니다. 그런가요? 네. 정말 이제 다른 점 하나는, 제가 인정해야 될 다른 점 하나는, 저는 이제 늦게 공부하고, 이제 시작인 사회 초보자고, 그 당시는 다시 시작해서 18년을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 제아의 고수로 가신 분이라는 거죠. 뭐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약간 먼저 시작하셨고 예. 먼저 태어나셔서 먼저 가셨고. 하지만 저는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그분은 지속 가능성 있게 살아내신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모드란에 대해서 뭐 이런 점은 내가 더 닮고 싶다, 뭐 부럽다, 뭐 혹은 거꾸로 근데 이 점은 내가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좀 필드에 좀 뭐가 전문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정말 닮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분의 인터뷰에서 발견한 거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저 책을 왜 쉽게 봤냐면 네. 이론적이지 않았어요. 그쵸. 이 책이 되게 예. 무슨 뭐 심리학 이론 뭐 이렇게 푸는 예. 그런 책은 아니죠. 심리학을 공부하시고 어찌 보면 당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철저하게 저렇게 외국의 이름만 빼면 우리랑 정말 같지 않아요? 정서나 네, 기타 네. 등등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더라고요. 딱 2마디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관찰했을 뿐이다. 상식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상식을 인정 못하고 있다. 네, 그 점에서 저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했고 상식적인 사람이길 원했거든요. 저 읽다가 약간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상식이 아니다. 그런 발견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음악 한 곡 듣고 예. 들어보겠습니다.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읽으면서 들으면 좋을 음악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음악도 좋습니다. 뭐 사실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한 인생 삶에서도 그 꾸준함을 또 살고 계신 조니 미첼의. 예. 보스 사이드 나우? 보스 사이즈 나우.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인간의 양면성, 세상의 양면성. 하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 경계가 없는. 예. 그래서 저만 해도 현장에서 살면서 선하게 구분 방법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로 제가 살아왔지 선하게 구분법으로는 네. 근데 그 조니 미첼의 그 노래에는 이미 그 가사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파리의 심리학 카페도 보니까 뭐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되게 네. 현실적으로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던데 조니 미첼의 보스 사이즈 나우 들으면서 네, 그 인간의 양면성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미옥 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의 심리학 카페 이제 이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내담자의 에피소드가 뭐 그 내담자의 상처나 고민에 따라서 29가지 종류로 분류가 돼 있고 이제 모드란 작가가 조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사실 뭐 무슨 뭐 심리학 뭐자나 뭐 심리학 뭐 연구하시는 분 상담사분들이 뭐 비슷한 책들 많이 쓰셨잖아요. 예, 썼는데 예. 저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읽으면서 막 되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 게 뻔하지 않아가지고 좋더라고요. 뭐 당신이 참고 이래라, 뭐 내지는 뭐 당신이 무조건 옳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부모하고 이제 뭐 갈등이 있을 때 그냥 선을 그어라. 부모가 이 선 넘지 못하게 경계를 정해라.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영원한 절친일 수는 없으니까 뭐 우정의 의무랑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죠. 저의 상식으로는 와 베프 절친이면은 막 그 친구가 뭐
뭐 내달라고 하면은 뭐 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동화처럼 뭐 숨겨달라고 하면 숨겨줘야 될 것 같은데 모드르아는 그런 거 아니고 절친도 바뀐다. 그걸 인정을 해라 하면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절친이 바뀌는 거고 그게 그 절친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닌데 네. 예, 절친 우선순위를 매겨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들으면은 후들짝 놀라는데 사실 매길 수 있고 순위가 바뀌고 아 이게 상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읽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되게 어떤 부분이 그 사람한테 다가갈지가 달라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각자 고민들이 다르니까요. 반장님은 이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 중에 뭐 되게 마음에 와닿는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뭐 조언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작가님 자체 에피소드 첫 시작에 네. 예, 그 정말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책에. 네. 아버지가 뭔가 자기 낭만에 빠진. 네. 그래서 굉장히 딸을 방임에 의해. 네. 그래서 그 보육원에서조차 눈치 보고 자랐던 아이. 네. 그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네. 그 짧은 시간 정말 세상에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라는 순간에 남편을 잃었죠. 네. 그리고 그 1살 된 아들을 두고 알코올에 빠지죠. 네. 그러다가 순간 깨닫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구나. 그 대물림을 깨닫는다는 거. 네. 제가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서 범죄도 대물림 된다라고 느끼는 게 네. 폭력성이 대물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아. 그 상처가 대물림 되고 네. 그 상처를 가진 자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 상처가 대물림 된다. 네. 그 지점들을 굉장히 아프게 봤기 때문에 네. 그 작가님이 순간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있구나를 한다는 그 문장에서 정말 저는 엄청난 이분은 정말 성인이다.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배움으로 가고 선한 영향력까지 간 거잖아요. 네. 예, 그 지점에서 저는 큰 반전과 터닝 포인트를 역시 그분이 만들었다. 근데 나 또한도 나의 상처와 결핍, 반전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 형사박미옥에서도 읽다 보니까 그 범죄자가 그런 자기 결핍이나 상처를 사실은 그 범죄자의 부모가 이 사람한테 준 거를 이렇게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막 투사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상처나 뭐 결핍이 대물림 되는 거는 저희가 야, 참 인생사 되게 아이러니하구나. 참 반복되는구나. 자기가 그 상처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자기도 그 상처 주는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걸 깨닫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무드르한 말고 그런 걸 깨닫는 이제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이런 사람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모드르안이 그런 거 깨닫는 사람 되게 드문데 모드르안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와닿았다 이런 걸까요? 아니 우리 곳곳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많다고 봅니다. 우리 다 이렇게 결핍 있게 부족하게 태어나고 2.5kg, 3.5kg에 태어나서 이렇게 키 얼마까지 크고 몸짓도 키우고 마음도 키우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성화시키는 데는 정말 인생의 깨달음이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뭘 자꾸 보는 사람인지 뭘 자꾸 원하는 사람인지 과거의 상처를 갖고 계속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인지 현재의 이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계속 미래를 불안해하는지 수많은 곳곳에 그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모드레안이 달랐다면 그걸 표현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나눈 사람이라는 게 큰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소소하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인생책이었다 이거였지 이분은 정말 특별하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책으로 나와서 그게 저한테 온 과정이 특별하군요. 네, 그렇죠. 네. 수많은 책 안 쓴 모드르안도 저희 주변에 있을 것이고 뭐 조언 내용도 이제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아까처럼 이제 내가 상식인 줄 알았던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는데 또 이제 말씀처럼 반장님 말씀처럼 모드르안이 말하기 때문에 더 힘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뭔가 내담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다. 진짜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 되게 믿게 됩니다.
반장님도 이제 상처 입은 사람 많이 대하셨잖아요. 책 읽으시다가 이 모드르안은 진짜 찐이구나, 진심이구나, 상처 입은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는구나, 내가 많이 대해봐서 알아, 이렇게 느끼신 뭐 그런 대목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아까 이미 작가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원하게. 전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상식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랬다면서요. 친구하고 영원히 하지 않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사건이야.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책에 없던 문장을 하나 얘기하자면, 네. 우리는 왜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잘 되면 좋으니까? 잘 되면 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네.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소통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인간 모두가 살아있는 곳에는 불협화음이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각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네. 들리기 시작하고, 듣고 보니 인정이 되고 나면 하음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네. 모드리안 책에는 그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사례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친구. 네, 친구. 그 다음에 네. 착함. 가족. 네, 철학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왜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로 인한 우리들의 딜레마가 너무 많다. 그런 상식을 깨는이 네. 아니라 사실은 그게 상식이었는데 네. 우리가 거부한 상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절친으로 자란 친구가 있는데 요즘 그 친구 만나면은 좀 말이 안 통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 저희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사회에서 만나면은 예. 조금 그때처럼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좀 멀어진 것 같아, 서로의 세계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고민자가 그런 고민을 모드르안이 듣고는 절친도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네,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봐라, 친구의 우선순위를 했더니 저희가 되게 인정하기 싫잖아요. 네. 네, 한때 나의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순위가 쭉쭉 내려가고 있어 라고 하면 꼭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배신한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게 상식이다. 저희는 다른 사람 만나면은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거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고, 사건, 범죄 같은 거 안 일어나는 게 상식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게 기본 상태였으면 하는 마음에 좀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들에 많이 이제 이 책에 공감이 됐던 게, 네. 인생에 왜 행복이 목표죠? 불행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 다음에, 인생에 왜 반드시 사랑은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사랑일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인생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태도, 그에 대한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신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인데, 네. 당신은 왜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깔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정말 상식 같은 그 얘기는 안 한 채 행복이 목표고, 불행해서는 안 되고, 가난해서는 안 되고, 그러는 사이에 사고가 터지면 내가 그날 재수가 없이 사고를 당한 것 같고, 불행하면 나는 이제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네. 부모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으면 나는 불우한 사람 같고, 이런 전제에 출발해서 모드리안은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반장님, 이제 경찰에 계실 때 그런 분 많이 보셨겠군요. 왜 뭔가 어쨌든 경찰서에 좋은 일로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와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통곡하거나 뭐 괴로워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하죠. 네, 그때 사실은 그게 왜 너한테 벌어지지 말아야 하지라는 게 잔인한 현실인 건가요? 또 다르게는요. 네. 범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몇 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건가요? 살인을 했을 때 왜 죽였습니까? 화가 나서요. 아니, 뭐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일 정도? 네. 억울해서요. 무엇이 억울한 거지? 무시당했어요. 무엇을 무시당했다고 말하는 거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중심적 사고인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냉정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왜 널 응원해야 되냐고. 너는 세상을 응원하지 않는데, 너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연 다니는 주제 중에서도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라. 네. 그것은 선악의 구분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반장님 이렇게 그 미소 띈 얼굴로 그런 말씀하시니까 되게 무섭습니다. 저희가 모드란 이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읽으면서도 약간 느낀 거고 반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알겠는 게 행복한 게 제 권리인 것 같은 거예요. 꼭. 예. 나는 아무 사고도 안 겪어야 되고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줘야 되고 나 행복해야 되고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나 행복할 수 있잖아. 나 뭐 사람들이 나 사랑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상한 놈은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할 때 가만 생각해보면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믿고 있는 어떤 허상이지. 제가 니체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니체가 졌다 이러고 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우리 비겁함을 노골적으로 얘기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네. 그 니체가 졌다고 말하는 인물, 솔직한 막판의 고백. 나는 쇼펜하우어보다 세상을 울리지 못했고, 오페라의 막장보다 바그너. 그 인물보다도 나는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했다. 그 초인으로 말하던 그 니체의 한계와 불행을 비급을 솔직하게 인정한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다른 이유가 이제 가둔 거죠. 인간은 이래야 된다. 근데 과연 인간은 그랬을까? 뭔가 인간은 이제 뭔가를 극복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그런 거 없고 그냥 세상 염세적으로 그냥 나 이렇게 솔직하게 나 이때 도망쳤고 나 이때 이렇게 비겁했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그분이 더 위대했다고 표현하죠. 제가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약간 좀 가볍게 봤나 봐요. 이게 되게 무서운 책이었네요. 되게 무서운 책이고 좀 약간 시꺼먼 데가 있는 저희가 행복할 권리 같은 건 없는 거군요. 범죄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의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마다 말하는 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다 그러다만으로는 제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뭐지라고 들여보다 보는 사이에 그게 각각의 자기 에너지더라고요. 나는 이게 중요하고 난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고 거기가 버튼이 눌리면 갑자기 밖에서는 저 사람 왜 그날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엇갈림의 에너지가 세상을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런 행복을 갖고 싶고 이런 안온함을 갖고 싶고 이왕이면 이렇게 살고 싶고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그 자기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모양인지 알면은 그걸 잘 활용해서 파괴적으로 쓰지 않고 조금씩 아껴 쓰면서 좀 이렇게 창조적이고 좀 생산적인데 쓸 수도 있겠어요. 그 힘을 거기서 끌어내서.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 작가님이 곳곳에 이렇게 내담자들이 오면 순간순간 왜 그래야 하는데라는 합법이 많죠. 이제 잘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읽으면서 왜 이 책 좀 반장님이 재밌어 하셨나 보다 하는 것도 약간 좀 짐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소는 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심리학 카페는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제 공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뭐 심리 상담소죠. 심리 상담소인데 카페처럼 꾸며놨고 온 사람이 거기에 이제 상담사인 모드르안을 안 만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남의 얘기 듣다가만 그냥 가도 되고 이런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저것도 그러니까 오후 7시에 연다면서요. 오후 7시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반장님이 좀 겹쳐 보였습니다. 반장님이 지금 제주도에 꾸미는 서재도 좀 그런 곳이죠. 일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일단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인 북카페를 상상하고 오시는 거죠. 당연히 커피가 내려지고 메뉴판이 있고 그런데 마루가 만들어져 있고 또 한쪽은 개개인이 앉아서 혼자 앉으면 나만의 서재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 근데 앞에 폴딩 도어를 놓으면 하늘이 가득 보이는
예, 바깥으로 갑자기 내가 나간 듯한 느낌도 들고.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예. 완전히 이렇게 한 벽이 그냥 열리는 구조더라고요. 하늘을 안으려 드렸죠.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첫 순간에 깨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 내가 너무 일반적이었나 봐. 아.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공간 자체가 특별하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아, 난 너무나 뻔한 생각을 하고 왔구나. 거기에 이제 저희 집 그 담만 해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CCTV는 없나요? 뭐 담은 왜 이렇게 낮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아, 형사 집에 CCTV가 달려 있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담이 낮아야 하늘이 크게 보이고 예, 공간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아, 사진 보면 진짜 하늘이 이렇게 확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요. 네. 범인은 그 공간에 못 들어와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노출되는데. 아, 담이라는 게 이제 밖에서 안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서 다 보이니까 오히려 범인은 범인은 그곳에 못 가죠.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보이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는 왜 이런 집을 짓는다고만 생각했고 이런 생각은 못 해봤나. 그래서 자기의 전형성에 충격을 약간 받으면서부터 이렇게 벌써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으시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기가 너무 뻔해 빠진 자기한테 이제 재미없는 그게 자신을 지치게 하는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재 꾸미실 때, 그 서재 이제 뭐 건축가랑 이제 뭐 상의도 하고 설계도 하고 뭐 아이디어를 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때 약간 파리의 심리학 카페도 좀 참고가 됐나요? 뭐 사실 거기는 파리고요. 네네. 저는 한국의 제주도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마루의 컨셉이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였지만 인테리어나 구조에 대한 영감은 받지 않았고요. 아, 디자인을 받은 건 아니고 컨셉이 좀. 컨셉이 충분히 서재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 현장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주감정을 모르고 그다음에 그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타인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분들을 주로 만났을 거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공간에 왔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려면 집 마루처럼 마루가 좋겠다. 그리고 그 마루에 약간 따뜻한 온기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하늘 쳐다보고 나른해지면 자도 좋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간을 겉만 지었어요. 네. 겉만 지어놓고 마루를 만드는 과정도 책을 꽂는 과정도 3, 4년을 혼자서 꾸준히 한 겁니다.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아니요. 걷는 건, 집을 짓는 건 짓는 시간 동안만 지었죠. 속 내부를. 속 내부를. 네. 겉은 짓고. 거기 보니까 복층이던데, 그럼 복층도 나중에. 복층은 미리 지었죠. 거긴 미리 짓고. 예, 미리 짓고. 위에 이제 뭐 소파를 넣는다든가, 책의 공간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3, 4년 동안 꾸준히 한 거죠. 죽음에 대한 책들을 모아놓는다든가, 정신분석학 책을 모아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르안의 그럼 심리학 카페는 결국 못 가보신 거죠? 이제 발견하셨을 때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서. 사진 같은 거라도 좀 보셨습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게요. 네. 이분이 48세에 심리학 공부를 3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열었단 말이에요. 네. 이분의 연세가. 그러니까 사실은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이 책이 나온 건 2005년경인가 2004년경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나온 거지. 그쵸. 헐 10년 전이었고. 네. 그러면 책이 나오기 전 18년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네. 인터넷이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그분의 인터뷰나 이런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되게 화제는 된 모양인데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심지어 뭐 영국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채용 기사까지 쓴 모양인데 제가 그분의 트위터까지는 가보다가 많은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유명한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곳인데 그 반장님의 이제 제주도 서재 거기 다락이 있고 그 이제 지붕이 뭐 박공지붕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이런 뾰족 지붕이죠. 들어가 보면 한쪽에 복층이 있는데 그 복층을 가면은
복층이라서 이제 다락은 아닌데 다락 같은 느낌. 다락입니다. 되게 편안한 느낌. 아마 모드르안의 심리학 카페도 뭔가 파리니까 이제 오후 7시가 되면은 이제 뭐 해는 졌는데 뭐 거기 되게 분위기 좋은 가로등 같은 거 가스등인지 뭐 이런 거 좀 켜져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계산책도 하는데 앞에서 뭐 에스프레소 카페 마시다가 자기들끼리 근데 거기서 되게 막 심각한 얘기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 여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막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가명으로 얘기하고. 저도 우연찮게 제주도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느껴본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제주도 작업장에서 이렇게 이제 어시스트로서 막 일을 하는데 여행객이 와서 산책을 하시다가 정말 창문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4분의 어른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시면 들어와 보시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가 그림 하나에 가더니만은 퇴근한 내 마음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작품의 뒷면을 봤어요. 제목이 뭔지. 저녁별이 해를 만나면이었어요. 저녁별이 해를 만나면이라는 그림을 보고 퇴근한 내 마음 같다는 거. 그 이후에 그 아저씨를 1년에 한 번씩 3년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제주 주민이시... 아닙니다. 여행객이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퇴직을 하고 한 달 살이도 저희 집 근처에 오셨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일상에 있어서 너무 많은 잃어버린 우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에 있는 갈등이 있는 아저씨였어요. 그러니까 그 저녁 7시라는 것은 퇴근한 우리들이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여운이 남은 그런 상태에서 그 카페에 가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정리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나는 괜찮았다는 타인의 불행에서 나도 괜찮았다는 생각을 느낄 수도 있고 제가 그 순간순간 한순간이 주는 게 각각이 가져가는 목이구나. 그것을 아마 모드리안도 카페에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나름의 상상을 해봅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을 파리의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나의 이렇게 깊은 고민을 얘기를 하고 제주도에서 길을 걷다가 이상한 작업장을 한참 보는데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내 마음을 설명하는 그림 같은 걸 보게 돼서 이후에 3년 동안 몇 번 더 만나게 되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화 같기도 한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또 당신이 왜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모두가 그걸 놓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놓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들어오시면은 조금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서재 운영하신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무슨 작업장에서 무슨 어시스트를 한다는 거지? 등등등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내일 2부에서 이 사연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안의 심리학 카페 아니면은 작가님의 반장님의 서재에서 사람들 찾아올 때 나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음악 한 곡 추천해 주십시오. 드라마 OST이긴 하지만요.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였고 내 모습을 발견한 그 아이한테 손을 잡고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더라는 드라마의 OST인데 나인 너에게입니다. 나인 너에게. 김유나 님이 부르셨죠. 김유나 님이 부르시는 나인 너에게 들으면서 오늘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미옥 반장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박미옥 반장님이 추천해주신 인생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내일 2부에서는 박미옥 반장님이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반장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 함께 해주신 반장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그리워했던